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유가 전망은 수요 개선 기대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가 770만 배럴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과 그리고 5월과 6월 감산 규모를 지키지 못했던 오펙 국가들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라크가 이제 추가 감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도가 유가의 하단을 좀 지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원유 재고가 4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점과 그리고 레바논 수도의 초대형 폭발 사고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웠습니다.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입은 7월 들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6월 대비 3.6%가량 감소하는 등 3, 4월 계약분에 대한 선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를 했습니다. 한편 사우디가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원유 수출을 잠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미국 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더욱 감소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UAE의 수교 소식에 이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일단 오펙의 생산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펙의 생산은 6월보다 98만 bpd 증가한 2,317만 bpd를 기록을 했고요. 감산 이행률은 97%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8월부터 감산 완화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7월 말부터 생산을 늘릴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특히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감산을 단행한 사우디가 생산을 늘린 영향이 좀 가장 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UAE나 쿠웨이트, 이라크 등이 생산 증가에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앙골라나 콩고 그리고 가봉은 생산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펙 맹주국인 사우디가 유가 지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6월 사우디 수출이 처음으로 500만 bpd를 감소를 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인데요. 평균적으로 720만 배럴을 수출하던 사우디가 수출을 급격하게 줄였다는 헤드라인은 유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우디의 꼼수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4월 사우디 수출이 차트 3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평소보다 무려 300만 배럴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후 5월에는 평소보다 100만 bpd를 줄였고 6월에는 200만 bpd 가량 줄인 수준에 불과를 합니다. 결국 3개월 평균인 5년 평균인 720만 bpd 언저리에 수렴하는 셈이죠. 결국은 사우디가 딱히 수출 감소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7월부터 증산을 시작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7월 수출은 6월에 비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예년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크고 작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원유 공급 차질이 지속됐던 리비아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인 GNA가 휴전을 선언하면서 그 조건으로 경쟁 세력인 리비아 국민군 LNA가 점령한 유정지역인 시르테의 비무장화를 내세웠습니다. 아직 그 LNA 사령관은 이번 휴전 선언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최대 유정지인 시르테 지역을 포기하기에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많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또 다른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0만 bpd 규모의 생산 차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그 초대형 폭발 사고로 한때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었는데요. 1차 폭발은 작은 연기와 폭죽이 폭발을 했고 이후 붉은색 버섯구름과 함께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차 폭발은 6년 동안 보관 중이던 그 화학 무기 제조에도 쓰이는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TNT 1000톤 규모의 소형 핵폭탄급입니다. 일단 재상 피해만 해도 18조 원이고요. 사망자는 400명, 그리고 부상자도 4,000명에 달합니다. 일단 레바논은 지정학적으로도 중동의 화약고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려 왔던 곳이며
특히 주요국들의 대리전장으로도 자주 이용되어 왔습니다. 인근 해협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군함들이 주둔해 있고, 주변국들로는 사우디, 이집트, 이라크 등 원유 생산국들이 있는 만큼 폭발 사고는 단기적으로나마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더했습니다. 한편 미국 원유 재고가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유가의 지지력을 유지시켰는데요. 원유 수입 규모도 예년보다 약 200만 bpd가량 감소했고, 미국 내 생산도 200만 bpd가량 줄었지만 원유 수요도 여전히 평년 대비 400만 bpd가량 감소한 영향에 재고가 예년 수준으로까지는 복귀하지 못하고 약 5천만 배럴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미국 내 원유 가동률이 상승해서 80% 초반대까지 회복을 했고,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하면서 재고 감소가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격을 지지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원유 리그 수가 11기가 증가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내 생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10기 이상의 증가는 미국 내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3월 이후 처음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당시 원유 리그스는 680기였던 반면에 현재는 180기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차트 6은 미국 내 시추가 끝난 유정수와 그리고 완공 유정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7월 기준 시추가 마무리된 유정은 292곳으로 완공 유정수는 262곳입니다. 과거 한 달에 약 1200곳 이상의 유정이 완공되었던 작년과는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내 신규 유정당 평균 생산성이 2000bpd임을 감안했을 때 7월 기준 추가된 신규 원유 생산량은 50만 bpd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내 노후 유정 효과에 따른 자연감산분인 50만 bpd를 가까스로 방어하는 수준이고요. 고로 7월 미국 생산량도 1100만 bpd에서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은 것입니다. 8월 리그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분명 생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는 하나 완공 유정 증가로까지 이어질지는 유가와 향후 전망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과 UAE의 수교가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1994년 요르단과 수교 이후에 26년 만에 이루어진 아랍권과 이 외교 정상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약 30개국의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지도에조차 표기하지 않으며 인적 교류도 완전히 끊어왔습니다. 이들은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좀 자주 이용되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조차도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하거나 그리고 방문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교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UAE가 이스라엘과 협력을 통해서 더 이상 원유 경제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을 더욱 확실시했다는 점과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반이란 국가인 이스라엘과 수교를 함으로써 이란을 더욱 고립시켜 이란이 지원하는 아랍 내 과격 무정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오만과 바레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가 이란과의 수교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까지 나서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 내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금수 조치 연장에 대한 포교를 요청했지만 15개국 중 13개국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15년 핵협정 조항을 근거로 스냅백 조항을 가동하면서 핵협상 이전의 대이란 제재 복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자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운송보험 중단, 핵연료 개발 불가, 관련 활동 모든 중지, 관련 재료 수입 불가 등에 대한 제재 복원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 제재 복원일을 9월 19일로 명시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복원할 경우에는 이란의 핵협정 탈퇴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주변국들의 불안도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유가의 큰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일단 바이든은 향후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약 2조 달러 투자를 공약을 했고,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과 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를 비롯해서 정부의 이동수단을 전기차로 바꾸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수압파쇄 금지법은 표를 의식해서 일단은 빠졌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양의회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 석유 산업에 크게 위협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결국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보조금 축소와 수압파쇄 금지 등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타국들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원유의 주된 수요처인 가솔린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는 하방 압력이 소폭 우세할 전망입니다. 반면 트럼프의 공약이 살펴보면은 화석 에너지 산업을 지지를 하며, 그리고 정부 보조금 지급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관련 연방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생산을 장려하는 한편 에너지 외교와 그리고 가솔린 소비 촉진책 등을 통해서 미국산 원유 수입 증가 기대로 유가는 상당히 좀 지지를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지지율은 바이든이 소폭 우세하긴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는 좀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 열대성 폭풍 마르코와 로라가 허리케인으로 격상되면서 1900년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 동시에 출현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르코는 앞서 24일날 미국 해안에 상륙한 뒤에 위세가 약해졌지만, 허리케인 로라는 계속해서 위력이 강해지고 있고, 이 점이 상당히 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허리케인 상륙 직전까지는 유가가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후 유가 움직임은 생산시설이나 파이프라인, 그리고 정제시설 중 어떤 부분에 타격이 컸는지와,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은 대형주들의 홍수 피해의 심각도에 따라서 급변해 움직입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일단 9월 유가는 코로나19가 최악은 끝났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대가 유가를 지지하는 가운데, 전세계 자동차 판매 개선, 그리고 미국 내 재고 감소와 정유시설 가동률 증가로 향후 수요 전망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이슈와 지정학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유가는 더욱 지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변수는 사우디의 생산과 수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유가 상승과 향후 수요 개선 기대에 반응할 비오펙 플러스의 생산 변화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감산 쿼터로 생산량의 상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비오펙 플러스의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단기간 내에 생산을 늘릴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해 어차피 모두가 생산을 줄일 때에는 국가 세수 급감을 감내하면서 버텨왔지만, 수요가 개선되기 시작한 이상 가격이 상승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맹주국인 사우디의 영향력도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데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펙국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결국 9월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오펙 플러스의 태도 변화에도 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